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무기에 대한 진실 폭로. 2. 한국이 시장을 장악한 이유. 3. 시진핑의 무서운 집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은 최근에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20과 제30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국방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20은 중국의 최초 5세대 전투기로 2011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고도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제31은 중국이 개발한 두 번째 5세대 전투기로 2012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제31은 현재 중국의 해군과 공군에서 폭넓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무기의 성능은 매우 과장되어 있고 실제 성능은 끔찍한 수준이다. 미국은 굳이 슈퍼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현재 세계 무기 수출국 중 4위에 올라있는 중국 무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시선입니다. 2023년 한국을 대표한 키워드는 바로 한류화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기의 경우 한류와는 달리 누구도 이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 1년 동안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외신들은 결국 한국이 중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막대한 노동력과 자본 등을 토대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방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중국이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을 다 잡고 신흥국들의 전투기와 기타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무기 수출 성장세는 지금 한국처럼 무서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북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등으로 전투기를 활발하게 수출하던 중국은 어느 순간부터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월등한 기술력과 제조력 등을 토대로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무기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미국에 이어 무기 수출국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무기 수출이 한국과 비교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한국을 좋아하는 반면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도 했죠. 쉽게 말해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제품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중국이 싫어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하지만 무기만은 다릅니다.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기 성능과 가격만 좋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무기를 수입하는 상대국이 수출국을 우방국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어야지만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쉽사리 무기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한국이고 한류 문화로 인해 전 세계에 친숙한 나라이다 보니 한국과 직접적인 우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무기를 전혀 고민 없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한국이 자신들을 침략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없기에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었던 필리핀마저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을 통해 FA-50 전투기 구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기 구매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명 방산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의 리차드 부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세련된 무기는 별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나라들이 중국산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다. 직설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가 중국보다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호감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국산 물건이 그렇듯 각종 하자와 부실한 AS를 경험해보게 되면 두 번 다시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중에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지보수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무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호환성까지 맞춰주고 있죠. 그러니 누구라도 굳이 한국산 무기를 두고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전히 중국인들의 일처리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지인 중에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한 중국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 100개를 주문하면 그 중에 분량이 30개가 아니라 그냥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 30개가 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을 하면 반품하면 보고 바꿔줄게, 그게 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기 산업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웃지 못할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럽과 더불어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바로 빠른 배송과 정확한 납기일,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조시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초 한국의 전차와 기타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해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계약 후 단 4개월 만에 폴란드 현지에 무기가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무기 수출 역사상 4개월 만에 이렇게 무기가 배송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상 하루라도 빨리 무기를 갖춰야 하는 현재 상황의 배달의 민족 한국의 특급 무기 배송은 폴란드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실제로 이로 인해 여러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직접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방문한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여러 이유 중 납기일을 잘 맞추는 한국 방산업의 장점이 무기 수입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기든 뭐든 언제까지 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때 주는 게 정상인데 뭘 그렇게들 칭찬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산업계를 보면 1년 이상 연기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그냥 모든 계약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납기 속도는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빠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잡혔고 한국인들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무기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흐름 변화를 보면 납기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가 공세를 통해 밀어붙이는 중국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야 말았죠. 하지만 그 시간은 크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한국의 조선업의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고 한국의 상황은 꽤나 심각했었습니다. 2013년에는 조선, 태운의 주축이었던 STX그룹이 해체되었으며 한국 조선업의 대표주자인 현대중공업도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4년에는 3조 2495억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신들 역시 한국의 조선업도 이젠 한물 같다라는 평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나왔습니다. 저가격으로 치고 나오던 중국의 조선소들이 결국 부실한 운영으로 이를 내고 만 것입니다. 2018년 6월 20일 호주 인근 해상에서 중국의 대형 LNG 운반선 세티 글래드스턴 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고장이었는데요. 당시 세티 글래드스턴 호는 그로부터 불과 2년 전인 2016년도에 건조된 선박으로 이제 막 운행되기 시작한 새 선박이 운행에 치명적인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파푸아 뉴기니 인근 라바울함으로 예인되었고 2개월간 수리 끝에 운항을 재개했지만 중국 선박의 신뢰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대부분 이번 운행을 끝으로 해당 선박의 운행이 당연히 중단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국은 뻔뻔하게 현재까지도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신뢰는 더욱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LNG 운반선은 중국이 한국의 LNG 운반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결과물이었는데요. 원래는 이를 토대로 외국 선사에 LNG 운반선을 대량 수주할 계획이었지만 첫 번째 선박의 엔진 고장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노출하면서 중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이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후속 5척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이기겠다는 눈먼 욕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일으킨 것이 터져버린 것이죠. 문제는 다른 중국의 조선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선박들의 기술 결함 문제가 계속해서 속출한 것인데요. 프랑스 선사 CMA CGM이 2017년 중국 선박공업에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기술적 문제로 2차례나 납기가 지연되었고 중국 조선소에서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상실했으며 중국 조선소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외국 선사들은 중국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었고 외국 선사들이 다시 선택한 나라는 역시나 국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 조선업에서 전통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더욱이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은 신용이 필수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국 대신 일본을 선택하기엔 미쓰비시 중공업이 2008년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인도양 해상에서 두둥강에 나침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 애초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중국의 조선업은 한국에게 밀려 2018년 이후 단 한 척의 LNG 운반선도 수주하지 못하는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인해 침체기에 이르렀던 한국의 조선업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특기인 한국답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질 경영과 신뢰 영역을 택하며 무서운 성장률로 중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중국을 제치고 4년 만에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물량의 61%를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기존 1위였던 중국은 전체 물량의 25% 정도만 수주에 성공했을 뿐이었죠. 이처럼 한국이 중국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대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덕이 큽니다. 특히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계약, LNG 수요 증가 등으로 대형 LNG 운반선 주문이 크게 늘었으며 한국은 LNG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의 71%를 수주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누계로 보았을 때 중국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보긴 이릅니다. 사실상 조선업 양분 체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것은 한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계속되는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란 LNG뿐만이 아닌 LPG, 메탄올 등을 연료 쓰는 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요. 현재도 한국이 이들 선박의 전세계 발주량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합니다. 전세계 발주 물량 가운데 친환경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2%에서 21년 34.1%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 63.7%로 급등했을 당시 국내 수주량 중 친환경 선박 비율도 2020년 59.4%에서 지난해 상반기 81.5%로 크게 뛰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죠. 결국 중국의 조선업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업과 함께 급성장한 방위산업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주대왕함이 공개됐습니다.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고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 대고 대전 능력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통합소나 체계를 개발해 탐지, 추격, 요격 능력이 급상승했다는 점이나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점 등 뛰어난 점이 많았지만 조선업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이지스함은 세계의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로만 따지면 축구장 규격보다 훨씬 큰 구축함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될 수 있던 것은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비록 중국에게 잠시 밀리기는 했어도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방위산업 성장과 맞물려 군함 기술에서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함정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독도함도 14,500톤짜리로 만들어냈고 이지스함에도 스텔스 기능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군함 건조 기술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지속 성장은 당연히 방위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합동연습, 일명 림팩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국제해군훈련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함정을 보낸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마라도함, 독도함, 세종대왕함 등이 보내졌었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훈련을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군함을 통해 그 나라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수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림팩 훈련에서 직접 보고 무기를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군함은 기술력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에 우주선에 버금가는 기술력이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지스함은 항공모함 다음으로 위력이 큰 전투 능력이 뛰어난 함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군사기술이 들어간다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게다가 사실 이지스함을 살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군함들은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은 무수한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이 진전된 상태라 이제 자주포와 전차를 넘어 해상무기까지 수출의 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조선업에도 큰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 무려 6개의 조선소를 동원했습니다. 단순히 자주 국방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선소가 동원되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그와 연관된 수백 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조선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방위산업을 비롯해 조선업에서도 이미 날개를 단 한국을 중국이 꺾을 수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에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형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시저세자를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형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가 몇 안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 공구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시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의 도입대 시절은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절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시저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실어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포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 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렌스푸트 슈트 스푸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시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시저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장치, 디지털 사통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승무원이 외부에 도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스푸트, 발사 후 짐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박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Z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로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시저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포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박멸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시저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저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시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시저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시저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시저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시저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시저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었사.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자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성 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손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ZH-2000, 시저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답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이 틀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 대신 포방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포병 전력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백서 기준 미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2337대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미국의 2.5배가 넘는 무려 6000대에 달합니다. 자그마치 98배나 차이가 나는 국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야포 보유량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전 국토의 포병 전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물량 차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량 공세가 기본 전략인 중국도 기껏해야 4642댐에 불과한데요. 포병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적, 수적 우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병과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포병 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원거리에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중국 북부전구의 20만 대군이든 북한이 주장하는 110만 대군이든 휴전선을 넘는 순간 하늘을 뒤덮을 듯 쏟아지는 무자비한 우리의 포격 하망을 뚫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포병 전력은 최강의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격 전술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포격 함함을 추구하는 러시아군이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어야 받으시 작은 전과 하나를 올리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매 순간 한 발 한 발의 포격이 배멸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등한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포격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자비한 대규모 포격을 계획 중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무너뜨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전술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선 선진 포격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포병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상당 부분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2S19 무스타 S가 있습니다. 무스타는 전장 7.1m, 전폭 3.3m, 전고 2.9m에 차치해 152.3mm 복사포를 얹은 러시아군의 주력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42톤의 중량의 84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대신 주행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동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68발, 개량형인 무스타 SM의 경우 분당 최대 10발의 연사가 가능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스타는 함력 감소탄 발사 시 29km, 로켓 진탄 사용 시 36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무스타가 1989년에 취역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말하면 이는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무스타를 무려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무스타는 소련 시절 제식화된 자주포였고 우크라이나 또한 적은 수량이지만 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시 말해 주력 자주포의 종류는 두 국가가 서로 비슷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저, 폴란드의 아즈크라프 등 다수의 서방세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포들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성능 하나만으로 전황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무스타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한 M109 자주포입니다. 1963년 개발된 M109는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2m 및 차체, 승무원은 6명이나 필요한 구식 자주포인데요. 최대 속력도 시속 56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동 범위도 350km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러시아의 무스타보다 더 열악합니다. M109는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는 고작 18.1km,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도 23.5k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1분에 최대 4발을 발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평균화된 자주포 전력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K9 같은 괴물 자주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전력도 감지덕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M109를 수십 년 동안 개량해서 M109A6 팔라딘을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본 토대부터가 K9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정한 러시아의 자주포 보유량은 치장 물자까지 모두 합쳐 무려 5,870댐에 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잘 쳐져봐야 러시아의 1,8에 불과한 72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견인포와 박격포, 포병 전력의 일부분인 다면장로켓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프로복서와 갓난마귀와 다를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물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군 전문가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것이고 모두 러시아군의 처참한 패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격전에서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선진화된 포병 전술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교리는 대규모 화망 사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공 화망이 아니라 그물처럼 짜인 화기의 사격 범위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포병교리는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화망으로 대단히 면적 제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포격 방식은 중심이 짧고 표적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대충 헤르손 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나라는 식으로 포탄을 쏘아붙이다 보니 참호, 엄폐물 등의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포격은 막대한 포탄의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포탄이 없어야 포를 놀려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러시아군이 유독 대규모 화망 구축에 집착하기는 했지만 포격의 개념 자체는 점 표적이 아니라 면 표적을 노렸기 때문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포격이라는 특성상 최소 20km 밖에서 포탄을 날리다 보니 특정 목표물이 있는 장소를 타격하는 게 일반적 포격 전술입니다. 이를테면 적군의 집결지나 보급로, 적 포병진지, 지휘소 등을 타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포병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군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통신체계의 확립 부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일선 포병 부대에는 감시점찰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무인기 같은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지역에 포격을 날려야 하는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정밀한 포격을 날릴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장관리체계, 전투지휘체계 등이 부족해서 막상 포격을 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재빨리 해당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실시간 추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족집게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점밀 포격의 비밀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서 탐지 획득 추적 평가 타격이라는 통상적인 포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통상의 포격 절차는 관측자가 포병대대 사격 지휘소, 즉 대대 FDC의 포격을 요청하면 대대 FDC는 목표 지점 근방의 포대 FDC의 포격 준비 명령을 하관합니다. 이후 포대 FDC는 타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포대에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포대는 그제야 정해진 좌표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포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아군을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관측자, 대대, FDC 단계를 파격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즉 일선의 포대 FDC에서 드론으로 직접 목표 지역을 확인하고 포격 재원을 산출 전달, 포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포격을 가하는 건데요. 이 실시간 관측 포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고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면표적이 아니라 전표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간접 사격의 일종이던 포격이 현대의 전장에서는 눈으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타격하는 직접 사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소량의 폭탄으로도 러시아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이전부터 드론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방에서도 대규모로 관측 드론을 지원받는 드론 전력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드론은 보이는 족족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보력에서부터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포병 사격술에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매번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77 사격지 현갑참에 탑재된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자동으로 포격 재원을 산출하고 신속한 포격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K9 자주포에는 이미 BT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포격 재원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K9와 드론을 융합하면 포대 FDC 단계마저 생략하고 일선의 K9 포대에서 직접 포격 재원 산출부터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 포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정밀한 포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의 혁신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포격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편된 훈련부터 포병 운명 체계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장 실전적이고 현대적인 포격전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구식화된 포병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장에 맞는 선진 포병 교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